퇴직금 1억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마수는 퇴직금 받기가 무서웠습니다. 늦은 오후 서울 외곽의 낡은 전기회사 사무실. 책상 위엔 먼지 쌓인 공구와 커피 자국이 남은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김만수는 마지막 근무일의 마감 서류를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다듬어온 손에는 여전히 전선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그 손끝은 오늘따라 유난히 떨렸습니다. 김 기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팀장이 덤덤히 내민 봉투에는 퇴직금 1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수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만 그의 귀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축하 속에서도 그는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제 이곳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사무실을 나서며 그는 퇴근길에 몇 번이나 걸음을 멈췄습니다. 노을이 번지는 거리 위로 신입사원들이 웃으며 담배를 피웠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택시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나도 이제 그냥 늙은 사람인가.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회사 정문 앞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낡은 가죽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리모컨을 눌러도 텔레비전은 나오지 않았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손에 쥔 봉투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억이라. 이걸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혼잣말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잠시 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퇴직금 입금 안내였습니다. 그는 가까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에서 그를 맞은 젊은 은행원 정하나는 밝은 미소로 물었습니다. 고객님, 이 돈은 어떻게 운용하실 계획이세요? 만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요. 1억으로는 길어야 3년 4년 정도 버티실 거예요. 그 말에 만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은행 창구 옆에 앉은 다른 노인들은 연금과 보험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돈으로 주식해봐야지라며 들뜬 목소리를 냈고 또 다른 사람은 난 아들 결혼 자금으로 써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내리쬐는 햇살이 유리 위에서 부서졌고 그 빛 속에서 그는 묘한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벌어도 결국 남는 건 돈 한 봉투뿐이구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동네 슈퍼 앞 의자에 앉은 친구 박철수를 만났습니다. 야, 만수야. 이제 그만 일하고 놀자고. 우리 이번에 노인정에서 복지 상담 받기로 했다. 만수는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같이 가보자. 박철수는 손에 쥔 막걸리병을 흔들며 웃었지만 만수의 귀에는 그 웃음이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시계 초침만이 또박또박 시간을 새겼습니다. 그는 낡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내 손으로 다시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불 꺼진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빛은 마치 자신에게 작별을 고하는 것처럼 깜빡였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젠 남의 밑에서 일할 필요도 없지. 내 힘으로 살아보자. 그 말은 오랜만에 자신에게 던진 약속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만수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역으로 향했습니다. 지갑 안에는 퇴직금에서 일부 인출한 현금 1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역 대합실,
수많은 사람들 틈 속에서 그는 혼자 조용히 티켓을 손에 쥐었습니다. 행선지는 남해 바닷가 근처의 작은 역이었습니다. 도시를 떠나 새로 시작한다. 그는 눈을 감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출발하자 창밖으로 회색빛 아침이 펼쳐졌습니다. 도시의 고층 빌딩이 멀어질수록 그의 얼굴엔 묘한 해방감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스며들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그는 주머니 속에서 아내의 오래된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창가에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좀 나답게 살아보려 해요. 기차는 남쪽으로 그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가 실패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 실패마저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며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삶의 두 번째 막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천천히 남해역에 멈춰 섰습니다. 차창 밖으로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고 바람엔 소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만수는 낡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플랫폼에 내렸습니다. 그의 발끝이 닿자마자 오래된 흘길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도시는 멀리 사라지고 작은 어촌 마을의 고요한 풍경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바닷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스치며 오래된 기억을 끌어올렸습니다. 한때 아내와 함께 다녀갔던 여행지였습니다. 그때 아내는 웃으며 말했었죠. 당신은 바다랑 참 잘 어울려요. 언젠가 이런 곳에서 살면 좋겠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마을 입구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선포 어촌마을 조용히 천천히 사는 곳. 그 문구가 이상하게 마음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는 마을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방을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허리 굽은 노파가 손을 들어 저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언덕 밑에 하숙집 하나 있어요. 조용하고 좋아요. 그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숙집은 오래된 나무로 지은 작은 단층집이었습니다. 문 앞엔 분홍색 화분이 놓여 있었고 바람에 작은 풍경이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그를 보자마자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서 오셨다고요? 요즘은 다들 도시로 가는데 거꾸로 오셨네. 그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좀 쉬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기선 아무도 바쁘지 않아요. 방 안은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고 바람이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시끄러운 소음이 사라지고 오랜만에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래,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그는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회관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 보는 낯선 남자를 흘깃 쳐다봤지만 금세 환하게 웃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죠? 같이 식사해요.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분위기에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밥상 위엔 갓 구운 고등어와 미역국, 그리고 막걸리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내일의 날씨를 이야기했습니다. 내일은 비가 올 거라네. 파도가 세겠어. 만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두 입 따뜻한 밥을 먹을 때마다 그의 마음도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 사는 냄새구나. 그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한 어부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일 찾으십니까?
우리 배에 도와줄 사람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요. 어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야 숫자지요. 같이 해봅시다. 그 말에 만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엔 아직도 단단한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항구로 나갔습니다. 하늘은 어둡고 바다엔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분주히 배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그는 서툴게 밧줄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거칠게 긁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갈매기 울음, 그리고 동쪽 하늘의 희미한 붉은빛. 모든 것이 그에게 새로웠습니다. 배가 출항하자 그는 배전에 기대어 바람을 맞았습니다. 얼굴에 짠내가 묻었지만 마음은 묘하게 후련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무력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몸을 움직여야 살지.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배가 돌아왔습니다. 항구엔 다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손에 남은 굳은 살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1억이라 그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그의 눈가엔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인생의 두 번째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김만수는 하숙집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밖은 아직 캄캄했고 파도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낡은 재킷을 걸쳤습니다. 허리에서 뻐근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나도 일꾼이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항구에 도착하니 이미 어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엔 여명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안개 사이로 등대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를 처음 데려온 어부 최 씨가 손짓했습니다. 김 아저씨, 여기 이쪽으로요. 밧줄부터 잡아주세요. 그는 서둘러 달려가 밧줄을 당겼습니다. 굵은 밧줄이 손바닥을 스쳤고 따끔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일꾼들이 그를 흘깃 쳐다봤지만 그 눈빛 속엔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배가 출항하자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파도가 배 옆을 세게 쳤고 물보라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처음 타보는 어선의 흔들림에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그러자 젊은 선원 하나가 웃으며 외쳤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바다 처음 타보시죠? 그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육지에서만 살다 왔습니다. 주변에선 웃음이 터져나왔고 긴장감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한참 후 어부들이 그물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물은 무거웠고 물결에 휩쓸려 쉽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김만수도 함께 힘을 줘서 끌어내렸지만 어깨가 금세 뻐근해졌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젊은 시절 공장에서 첫날을 맞던 그때처럼 불타고 있었습니다. 여기선 내가 버텨야 산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한참 뒤 그물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물 안에는 반짝이는 생선들이 꿈틀거렸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김만수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파도가 세차게 배를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몸이 미끄러지며 갑판에 넘어졌습니다. 그는 팔꿈치를 부딪히며 신음했지만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야 괜찮습니다.
그날 오후 항구로 돌아오자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등은 굽었고 손바닥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엔 묘한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부 최 씨가 그를 보며 웃었습니다. 김 아저씨, 오늘 잘하셨습니다. 내일도 나올 거죠? 그는 땀에 젖은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예, 당연하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는 바닷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파도는 잔잔히 발끝을 적셨습니다. 손바닥에 통증이 여전히 남았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뜨거웠습니다. 내가 아직 할 수 있구나.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오랜만에 자신을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때 마을 회관 쪽에서 사람들이 모여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주엔 어촌 체험 행사 있다네. 외지인도 올 거래. 그는 흥미롭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인연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살짝 흩날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기대가 비쳤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하숙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바다 냄새와 함께 커튼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1억으로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네. 그의 입가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바다의 두 번째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바람이 약했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항구를 감싸고 파도는 낮게 출렁였습니다. 김만수는 늘 그렇듯 새벽부터 항구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밧줄을 잡는 손길이 서툴지 않았고 배의 흔들림에도 몸이 익숙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거칠어졌지만 그 안엔 묘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나도 이 마을 사람이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바다 위에서 손을 털었습니다. 그때 항구 입구로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세단에서 내린 건 젊은 여자였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깔끔한 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모습은 도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힐끗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래? 관광객인가 보지. 김만수도 시선을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바다를 찍더니 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혹시 어부 김만수 씨 맞으세요? 뜻밖의 이름이 들리자 그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PD입니다. 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분들을 인터뷰하고 싶어요. 김만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뭘 그렇게 대단하게 찍을 건 없는데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이야기가 더 필요해요. 돈보다 진심으로 사는 이야기요. 그날 오후 그는 잠시 일을 멈추고 그녀의 촬영에 협조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처음엔 말을 더듬었지만 점점 진심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나이 68, 돈도 명예도 다 잃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바다에선 마음이 편해요. 하루하루 일하고 밥 먹고 잠자는 게 그냥 행복합니다. 그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김만수는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김 선생님, 사실 제 아버지도 예전에 이 마을 출신이에요. 언젠가 여길 찾아오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못 오셨어요. 김만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돌아가셨군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선생님 이야기 듣는데 마음이 좀 뭉클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만수 어르신 이야기, 방송에서 반응이 엄청나요. 많은 분이 감동받았다고 하네요. 그는 그 말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단지 자신의 하루를 보여줬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무언가를 느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김어르신, 이제 유명인 됐네. 오늘 밥은 김어르신이 사야겠어요. 웃음소리가 항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김만수는 홀로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는 자신이 나오는 다큐멘터리가 재방송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 그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방송이 뭐라고. 결국 내 삶은 내 거지. 그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빛이 바다 위에 흩어져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잘 왔다. 이 길이 내 길이었어.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내니는 다큐 PD 지연. 메시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내일 서울 올라가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세상은 떠나고 다시 오고 그런 거지. 그는 창문을 닫고 등을 기대었습니다. 밖에서는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눈은 천천히 감겼고 오랜만에 평온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항구에 나가자 사람들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어제 방송 보고 관광객이 늘었다네. 김어르신이 이 마을을 살렸어. 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뿌듯함이 피어올랐습니다. 평생 돈에 쫓기며 살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는 게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해질녘 그는 방파제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수면 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다.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묘한 설렘. 마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또 다른 시작의 예감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항구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김만수는 물안개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잔잔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묘한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어제 방송 이후로 마을은 들썩였습니다. 누군가는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했고 누군가는 그를 찾아와 인사를 했습니다. 김어르신, 방송 잘 봤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는 그 말에 쑥스러운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 한켠엔 낯선 두려움이 남았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자신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게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던 그에게 사람들의 시선은 마냥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김만수 씨 맞죠?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남자는 양복을 입은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어딘가 도시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신데요? 남자는 손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김 PD님 다큐에 나왔던 분 맞으시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런데 무슨 일로? 남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방송 보고 그러시더군요. 저분 예전에 우리 회사 다니던 분 아니냐고요. 김만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오래전 회사에서 쫓겨나던 날의 기억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정훈의 아버지는 바로 그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어쨌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훈은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당신을 기억하고 계세요. 당시 회사가 힘들었고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혹시 서울 한번 올라오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의 말에는 알 수 없는 의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낡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를 내쫓았던 회사, 그때의 수모와 분노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흔들렸습니다. 정훈의 말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묘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이라 그곳은 나한테 끝난 곳이지.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우체국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박정훈. 편지 안에는 비행기 표와 한 장의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아버지가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때 말 못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김만수는 편지를 쥔 채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이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람. 그는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오래된 기억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바다를 보며 조용히 담배를 피웠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파도는 거칠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날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끝이 아니었나 보네. 그의 눈빛은 멀리 수평선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어렴풋이 서울의 불빛이 겹쳐 보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다시 항구로 나갔습니다. 배를 끌고 나가려던 찰나 마을 이장이 다가왔습니다. 김어르신, 서울 간다면서요? 그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이장은 웃었습니다. 방송국 PD가 어제 다녀갔어요. 다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맙다고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오랜 세월의 회한과 새로운 각오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비행기 창문 밖으로 바다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바다 위엔 여전히 새벽빛이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서울 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복잡한 사람들의 발걸음, 빛나는 전광판, 차가운 도시의 공기, 모든 것이 낯설고 또 익숙했습니다. 다시 돌아왔구나, 이 도시로.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짐을 들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결의가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정훈이 약속한 호텔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창문 너머로 도시는 황혼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훈이 먼저 그를 발견하고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오셨군요, 김 선생님. 아버지도 곧 오십니다. 김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과거와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오래전 잃어버린 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호텔 라운지의 조명이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테이블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의 대화는
웅성거림으로 섞여 있었습니다. 김만수는 창가 쪽 자리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커피잔 위로 떨어졌지만 머릿속은 이미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 그리고 꾸준히 다니던 회사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가 위기를 맞이하자 그는 하루아침에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억울했지만 싸울 힘도 변명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선생님, 정훈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불러왔습니다. 정훈이 자리로 다가왔고 그 뒤로 천천히 걸어오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백발의 중년 남자. 그는 바로 박 사장이었습니다. 김만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얼굴만큼은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박 사장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이군요. 그 말 한마디에 수십 년의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는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사장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었소. 김만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오래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억눌렀습니다. 이젠 싸우기 위해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하시겠죠. 하지만 전 그날 이후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쌓여있던 세월의 무게가 묻어났습니다. 박 사장은 시선을 피하며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훈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방송을 보시고 밤새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그때 일에 죄책감이 있으셨다고 해요. 박 사장은 아들의 말을 끊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그만두던 날 나는 결제 도장 하나로 사람의 인생을 잘라냈소. 그게 옳다고 믿었지. 회사를 지키기 위한 판단이라고.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회사는 망했소. 그때 당신이 지키려던 직원들, 지금은 다 흩어졌지. 김만수는 그 말을 들으며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심보다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그럼 지금은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그의 물음에 박 사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떠나도 끝까지 버텼소. 지금의 나는 그때 당신 같은 사람을 다시 찾고 있소. 우리 회사의 이름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김만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버렸던 이가 이제는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늙음과 후회, 그리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비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마치 별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 도시에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여긴 내게 상처뿐이었거든요.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소. 하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오. 내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그 말이 묘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자신의 가치를 잃은 채 살아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딘가에서 무너졌던 자존심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그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예전과는 다른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구나.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상처받으면 어쩌지? 그 두려움이 그를 잡아 끌었지만 이번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정훈과 함께 박 사장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여전히 박그룹이라는 간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옛날 동료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은 김만수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부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만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젠 부장 아닙니다. 그냥 김만수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벽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회의실 한가운데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우리 회사 재건을 위한 제안서입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던 열정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정훈이 다가와 미소 지었습니다. 김 선생님, 아버지가 당신을 기다렸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젠 나도 내 지난날을 바로잡을 때가 됐나 보오. 그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도시의 소음마저 그에겐 새로웠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버텨보자. 그의 눈빛에는 지난 세월과는 다른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후회가 아닌 새로 태어난 인간의 얼굴이었습니다. 박 사장의 제안 이후 김만수의 일상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있던 열정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간 박그룹 재건 TF팀의 사무실은 오래된 건물의 3층, 낡은 간판과 삐걱거리는 엘리베이터가 전부였지만 김만수에게는 그 어떤 대기업보다 빛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길에 커피를 들고 건물 앞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해보자. 그는 늘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다시 걸어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팀원들은 대부분 젊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정훈이 팀을 이끌었고 디자이너 출신의 이서연, 회계 담당인 오민재, 그리고 IT를 맡은 박도윤까지. 처음엔 김만수를 어색하게 바라보던 그들도 점점 그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경험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일은 계산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는 회의 중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팀원들은 그런 말이 낡았다고 생각했지만 며칠 후 실제로 거래처 문제를 해결한 걸 보고는 놀랐습니다. 그의 말이 단순한 옛사람의 훈수가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어느 날 박 사장이 그를 따로 불렀습니다. 만수 씨, 자네 덕분에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소. 고맙네. 박 사장의 얼굴에는 이전에 보지 못한 온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랜 원망의 대상이었던 그가 이렇게 인간적인 표정을 짓고 있을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요.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악수는 짧았지만 묵직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과거의 상하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재건을 반대하는 내부 인물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의 사촌이자
전무인 박기석은 공개적으로 김만수의 존재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사고방식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낭비입니다. 그는 회의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김만수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싸움이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근본을 바로잡는 일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낡은 것도 방향만 맞으면 새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잠시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사장은 묵묵히 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며칠 후 김만수는 정훈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과거 그가 일하던 시절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디지털 금융 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기술적 문제로 난항을 겪자 그는 그저 조용히 한마디 던졌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거지 사람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죠. 그 말은 회의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시각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원칙이었고 그 원칙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TF팀이 만든 시범 시스템이 언론에 소개되었고 박그룹 부활의 신호탄이라는 기사 제목이 달렸습니다. 회사 안팎에서 김만수의 이름이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사무실에서 불을 끄고 혼자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불빛 아래서 그는 종종 지난날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억울하게 회사를 떠났던 날, 무너졌던 자존심, 그리고 수없이 포기했던 꿈들. 그 모든 게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태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정말로 늙은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그가 스스로에게 보내는 위로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를 짓눌렀던 무력감이 이제는 힘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사람 중심 신뢰의 회복이라는 문구가 회사 건물 외벽에 걸렸습니다. 박 사장은 김만수에게 발표를 맡겼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앞에 선 그는 처음엔 긴장했지만 이내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돈보다 신뢰를, 속도보다 방향을 선택하려 합니다. 그의 말에 직원들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김만수는 조용히 무대 뒤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손을 꼭 잡은 이는 정훈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멋졌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멋진 건 자네들이죠. 난 그냥 뒤에서 길만 밝혔을 뿐이요. 그 순간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마침내 스스로를 용서한 인간의 눈물이었습니다. 퇴근길, 그는 혼자서 오래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길가에 핀 국화 한 송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아직 세상은 아름답구나.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의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는 다시 회사의 복도 위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복도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봄의 첫 아침 햇살이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만수는 천천히 카페 다시봄의 셔터를 올렸습니다. 이곳은 그가 퇴직 후 새로 시작한 작은 커피숍이었습니다. 커피 향이 골목 안으로 퍼지며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 곳,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직장이면 좋겠네요. 그는 개업식 날 기자에게 그렇게 말했었죠. 그 말처럼 다시봄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마음을 녹이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정훈과 이서연 그리고 박 사장이 모두 약속해둔 자리였습니다. 오전 10시 문이 열리며 반가운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향기가 벌써 다르네요. 정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자네 덕분이요. 젊은 피가 있으니 말이야. 김만수는 웃으며 커피잔을 건넸습니다. 박 사장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그에게서 느껴지던 긴장이 이제는 사라지고 대신 편안한 여유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살짝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네 참 많이 변했네. 예전 같지 않소? 세상도 변했는데 사람이 그대로면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김만수의 대답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잠시 후 카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낯익은 얼굴이었죠.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이혼 후 1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가 직접 볶은 커피를 마주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다시 볼 줄은 몰랐어요. 김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요. 하지만 이렇게 보니 참 좋네요. 두 사람의 대화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미안함과 회한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종종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손님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계산대 옆에서 일손을 돕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늘 웃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이 집 커피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져요. 단골들이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김만수는 그럴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오랜 세월 품었던 상처가 이제는 완전히 아문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 사장이 조용히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젠 정말 편해 보이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네. 이젠 쫓기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자네가 이룬 게 참 많아. 회사도 사람도 그리고 자신도. 김만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 그저 늦게나마 깨달았을 뿐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였죠. 박 사장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커피잔을 마주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나서 김만수는 천천히 불을 끄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안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메모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 오면 위로가 됩니다. 커피 향기보다 따뜻한 사람. 그는 그 문장들을 한 줄씩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을 적어 붙였습니다. 인생은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적이 없다. 창문 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가게 앞 처마 밑에 섰습니다. 비냄새와 커피 향이 섞이며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손님들이 흘려간 웃음소리와 음악이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봄꽃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훈이 이른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거요. 그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다시봄 로스터리라고 새겨진 명함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공식 브랜드예요. 선생님 이름으로요. 김만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명함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대표님이 된 건가요? 네. 하지만 언제나처럼 사람부터요. 정훈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건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카페 문 앞 간판을 새로 걸었습니다. 다시 봄 사람을 믿는 곳. 그 문구를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난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산다. 바람이 불며 간판이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카페 안으로 들어와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커피를 내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커피 한 잔이 누군가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그의 손끝이 떨렸지만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자신과 완전히 화해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골목길에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손님에게 인사를 건네고 조용히 불을 끄며 문을 닫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 말은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골목 끝 카페 다시봄의 불빛이 오랫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마치 김만수의 인생이 다시 피어난 듯 따뜻하고 단단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